안녕하십니까. 상승 레이더 시스템으로 수익 관리를 해드리는 파트너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에 인사를 드리고 다시 금요일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어느 정도의 악재 해소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큰 폭의 방등 장세를 좀 나타내었습니다. 그간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주 초까지 굉장한 극심한 변동성으로 좀 몸살을 앓았던 증시인데요. 자, 주 후반에 급 반등, 용수철 같은 반등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근심이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증시의 변동성은 항상 반복됩니다. 거의 무한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가셔야만 또 계좌 수익을 잘 지켜내실 수 있고 또 수익을 또 따라오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 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는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주식시장 빅 이슈. 예, 그냥 작은 이슈가 아니고 빅 이슈입니다. 금리가 흔드는 시장. 금리가 많이 흔들었어요. 지난주 15일서부터 해서 이번 주 18일, 19일. 예. 그리고 성장주의 투자 전략.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 강의 준비를 했으니까는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주식시장의 빅 이슈, 금리가 흔드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 서민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서민들은 금리하고 크게 친하지 않아요. 이 금리에 신경 쓰실 때는 부동산, 전세대출이라든지 자가, 내 집 마련, 대출 이런 거 이벤트 있을 때 이제 금리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죠. 그리고 보험 같은 거. 평소에는 금리에 큰 신경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금리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큰 부자들, 네, 주식 부자들, 채권 부자, 네, 이런 부자들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서민들은 자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민감도가 좀 떨어지겠지만은 이 자산가들,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들은 1%만 움직여도 그 돈 움직이는 것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 부자가 목표라면 금리를 잘 아셔야 된다라는 부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금리 변화,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가 좀 몸살을 앓았다라는 부분, 왜 그랬을까를 알아가셔야 다음에 이런 부분이 또 제공되었을 때 잘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을 흔든 출발점, 사실 이 금리의 변화는, 통화정책의 변화는 늘 있어 왔었는데요. 어떤 계기가 잠잠하게 있다가 어떤 계기, 트리거가 작용을 하면서 증시에 충격을 세게 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중 정상회담의 실망, 시장이 실망을 한 거죠. 사실 좀 뒤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미중 정상회담이 그렇게 실망스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뭔가 잘못됐다. 완전히 이 미국이 얻어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투자자라면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동 전쟁에 대한 협상에 대한 교착.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시장이 실망을 한 것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과의 어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좀 실마리 해결책이 좀 제시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실망스럽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또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한 건 아니었어요. 상승을 하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싶었지만은 어쨌든 고유가는 지속이 되어지고 있었으니까
이 유가의 상승은 곧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이 되죠. 연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른다. 지갑이 얇아진다. 이런 말씀 하시죠. 그 말은 곧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10,000원으로 살 수 없고 11,000원, 12,000원을 줘야 구매를 할 수 있다라면 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떨어지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압력은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그렇게 는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금리 상승이 왜 주식시장의 악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초적인 경제 내용입니다. 기초적인.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왜 주식시장의 악재인가? 아주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감사를 받아야 되고 공시를 해야 되고 번거로운 일이 하나 두 개가 아닌데 왜 상장을 하려고 할까요? 기업들이. 바로 자금 조달이죠. 자금 조달.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상장을 시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환사채, 교환사채, 회사채, 이런 자금, 그리고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 시장에 상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회사채 발행을 한다고 쳐도 그 회사채에 대한 이율은 어디에 바탕을 두겠어요? 기준금리에 바탕을 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의 상승은 기업의 투입 비용,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킨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차입을 하고 있죠. 무차입 경영을 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극히 드물죠. 다 차입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 차입에 대한 부분은 다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요. 이 굉장히 커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미국과의 지금 금리 차가 현재 미국의 연 기준금리 3.5에서 3.75예요.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근데 이 기준금리가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 또 그거를 또 되돌리고 하면서 지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인하에 대한 기대감. 0.25bp라도 25bp라도 좀 인하를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계속 뒤로 미뤄지다 못해 지금 유가 상승 때문에 이러다가 이거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인하는커녕 인상으로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커져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게 바로 5월 들어서서 5월 15일에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조짐이 있어 왔죠. 조짐이 있어 왔고 미중 정상회담의 어떤 실망감으로 인해서 그게 방아쇠가 당겨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2.5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차가 1포인트 1.25 차이가 나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5월 달에 40조 원 넘게 팔고 있죠. 블랙록이라든지 해외 빅 자산운용사들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과 한국, 동남아시아 다 자금을 이제 분배를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게 적게는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 원이 투자가 되죠. 1%만 놓고 쳐도 1%의 차이, 1%의 차이만 놓고 쳐도 100조 원이면 100조면 이 1%가 1조예요. 1조.
그러면 지금 5월 달에만 외국인들이 40조 원을 넘게 팔고 있는데 40조 원은 얼마예요? 4천억이죠, 4천억. 어마어마한 돈이 이 1% 때문에 수익과 손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큰 손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환차손. 당연하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객관적으로 내가 한 1,000억, 2,000억 움직이는 자산 매니저다. 그러면 1%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다가 돈을 넣고 싶겠어요? 어디에? 당연히 미국이죠. 그죠? 그건 투자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주식시장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원화 약세 뭐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발목을 잡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지금 고유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이다 해서 이제 수급을 캡처해 왔는데 이게 오전에 기록을 한 거라서 수치는 살짝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5월 6일, 4일 딱 이틀, 2거래일만 매수를 하고 7일서부터 오늘까지 내내 팔고 있다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팔까? 왜? 아무리 금리 차가 있고 원화 약세가 있고 환차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 있잖아요. 기관도 우리 국내 기관도 펀드 매니저들이 있고 그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고객의 돈을 유치를 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사고 팔 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산다라면 정당한 근거, 논리. 이 기업의 실적이 이만큼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보고할 수 있는 내용. 또 매도를 한다면 그러니까 고객이 너 왜 손실 냈어? 이거 너 왜 매수했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손실이 났다라면 환율 방어를 하지 못했다. 너 지금 이거 왜 팔아? 지금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다.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파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날짜를 잘 보세요. 5월 4일, 5월 6일 매수했지만 그 이후는 쭉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부분이 이제 국제유가하고 금리하고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 그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실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5월 15일. 이 부분인데요. 근데 제가 공부방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이 4월 초, 3월 말에 코스피 지수 굉장히 안 좋았죠. 3월 30, 3월 31일.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여기였어요. 국제유가. 120 넘어가네 만에. 중동에 대한 우려가 이제 극에 달했던 부분이죠. 그때가 여기였습니다. 그때가 여기였고 이제 종전에 대한 협상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국제가 내려가죠. 제가 이제 추세선을 좀 그어놨는데 보시기에 잘 모르시면 좀 지저분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의미가 있는 선입니다. 의미가 있는 선이고 종전에 대한 협상이 또 이상해지니까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고점이 낮아지죠. 고점이 낮아져요. 그러면 이때만큼 우리의 해석은 이 고점만 넘어가지 않으면 리스크, 위험은 더 심각해지지 않겠구나라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보다 사태가 심각해. 이건 뭐 종전 협상이고 뭐고 간에 완전 뭐 막장으로 치달아 가겠구나.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20 넘어서 130 가고 뭐 호르무즈에 기뢰가 설치되고 그러면 초기에 중동 전쟁 발발했을 때 초기에 뭐라 그랬냐면 호르무즈에 이란이 기뢰를 설치하면 유가 150달러도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안 갔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어느 정도 보면 좀 뻥치는 것도 있습니다. 뻥치는 것도 있어요. 공포심을 자극하는. 왜일까요? 우리는 매수해서 올라가야 수익이 나잖아요. 하지만 반대의 세력도 있어요. 내려가야 수익 나는 세력도 있습니다.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포심을 조장해야 돼요.
이게 내려가야 수익이 나니까. 다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심리 싸움이에요, 심리 싸움. 그런 걸 이해하시고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넘어가지 않았고, 지금 여기가 미중 무역 협상 정상회담 그 실망감을 안겨줬던 자리예요. 실망. 근데 어때요? 고점이 여기도 안 넘어갔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기 전에 장 마감하고 보니까 100달러 이하로 내려왔더라고요. WTI.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그렇게 실망스러웠느냐? 그렇지 않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모르는 게. 미중 정상회담 뭐 생중계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보세요. 이거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정말 잘못됐다라면 진즉에 넘어갔어야 돼요. 110, 115 진즉에 넘어가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넘어가지 않았고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여기가 3월 전쟁 발발했을 때 가격입니다. 거기서부터 저점 높아지고 있고 지금 수렴이 되고 있어요. 수렴. 유가는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로든 갑니다. 이리 가든 어디로든 가요. 멀지 않았어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유가의 방향은 잡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중동 정세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종전 협상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정상화하는데 뭐 한 6개월 최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 국제 유가 이 방향성은 조만간에 잡히겠지만 빨리 80달러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장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이 국제 유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치솟은 거죠. 보시면 유가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흐름이. 근데 급등을 했던 시점은 똑같습니다. 3월 중동 전쟁 발발하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요 시점이 4월 중순이에요. 4월 중순. 여기가 3월 말. 4월 중순까지 좀 안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4월 말이에요. 여기가 4월 말. 4월 말. 그리고 여기가 5월 이제 시작. 5월 시작.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 요때가 이때 이렇게 급등하던 때 이제 4.5를 훅 치고 올라가던 때가 미중 정상회담 하던 날이에요. 미중 정상회담. 여기서 이제 훅 치고 올라간 거예요. 4.5 위로. 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제 원화가 정말 뭐 축풍 낙엽 떨어지듯이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된 거죠. 외국인들은 매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외국인 편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외국인 입장을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외국인은 이런저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대응을 잘 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보시면 요 지금 4.571까지 살짝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10년물 4.7까지 갔다가 4.571 이렇게 요 선 밑으로 살짝 내려왔죠. 그럼 얘 일로 내려오면 4.5까지 내려와 주면은 괜찮아요. 다음 주 4.5까지 내려와 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빅 이벤트가 있어요. 주 후반에. 제가 4월 28일입니다. 지금 이 상황 5월 15일에 4.5를 훅 넘어간 거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국제유가는 계속 90달러 위에 1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제가 4월 27일 매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지금 시장은 중동 문제를 안 보려고 하는 건지 외면. 문제가 있는데 외면을 하고 있어요. 외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5월 4일, 6일까지
치고 올라갔잖아요. 외면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외면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좋은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실망스럽다라는 빌미, 이유를 갖고 온 거죠. 이유를 갖고 온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석하고 판단해서 판단을 도와드리는 글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매크로 지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둠 속의 암살자다. 숨어 있어요, 평소에는.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어떤 계기, 계기로 인해서 풍선 탁 터지듯이, 제가 이런 표현을, 이런 예를 들면 뭐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부닥쳐가지고 뭐 허벅지나 팔에 멍이 들어있다고 치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근데 누가 이렇게 툭 치면 엄청 아프죠. 그런 식이에요, 이 매크로 지표가. 그래서 평소에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금리차, 원화 약세,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냥 멍이 아니고 지금 피멍이 들어있어요. 피멍. 그냥 파란 멍 정도가 아니고 그냥 새빨간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원화 약세가. 여기가 아까 외국인들의 매수 5월 4일, 6일 고기가 여기예요. 고기가 여기고 5월 이때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팔고 있는 거죠. 주구장창. 오늘 장 마감하고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어떻게 됐어요?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17원. 미쳤죠? 미친 거예요. 지금 이 3월 코스피 지수 막 5천 간에 만에 그 위협을 줬던 그 부근까지 지금 올라온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 어제 오늘 지수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죠.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잘못돼 있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지수가 잘못된 위치이거나 얘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하나는 제자리 찾아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제자리 찾아가야 될까요? 어떤 게? 얘가 제자리 찾아가야 되겠죠, 얘가. 얘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자, 해서 이 까만색 선이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 방금 보여드렸던 원달러 환율. 까만색 선이, 그리고 캔들은 코스피의 지수입니다. 지수 보시면 5월달 시작할 때 이렇게 내려오죠? 환율이 내려오니까 지수는 올라갑니다. 근데 다시 올라오네? 다시 올라와서 지금 만나 있어요. 1517원하고 코스피 지수 7847. 이 만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적과의 동침 안 돼요. 코스피는 이렇고요. 코스닥은 더 심하죠. 코스닥도 보시면 4월 달에서 5월 달 넘어올 때 환율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죠? 위에 있다가 얘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보니까 얘 꼬꾸라지죠. 이제 지금 1517원 가 있는데 지금 오늘 5%대 강세 보였어요. 장중에. 지금 막 종가는 4. 며칠 %를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장중에 5%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죠. 무작정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극명하게 아주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어요. 원달러 환율하고 지수하고는. 상극입니다. 상극. 자, 보시면 3월 31일 5042.99 5천 깨고 가나? 이때 공포였죠. 공포. 와, 이런 5천 깨지는 거 아니야? 환율 여기 있었어요. 여기. 원달러 환율. 이게 내려오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만났죠? 여기 만나죠? 지수하고 환율하고 만나요. 얘 올라가니까 내려가죠. 서로 방향이 달라야 돼. 같을 수가 절대 없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얘 올라오니까 내려왔어요. 올라오니까 내려와서 지금 만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원달러 환율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야 이제 8천 넘어가겠죠. 이 기준을 보고 계셔야 된다니까. 얘가 진정을 못하면 1,500원 위에서 진정을 못하면 8천 넘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시면 될까요? 절대 안 되지. 이거 보고 하셔야 돼요.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더 갈 것 같아. 그건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본인의 희망사항. 주식시장은 희망사항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 이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90% 상승 수익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지수를 100% 복사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있죠. 코덱스 레버리지. 제가 이거 몇 번 얘기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ETF 전문가거든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지수를 2배로 추종하죠. 2배로. 2배로 추종. 제가 신대가 맨 처음 출연했을 때 후회할 걸, 뺄 걸, 말 걸, 그거 후회하는 거 설명드릴 때 가지고 설명드렸던 게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였어요. 자, 3월 이때 환율 꺾이니 내려오니 야, 나 이거 사야 되겠다. 내려올 때 사야 되겠다. 제 신호 TG30 상승 레이더 시스템 신호 뜨죠.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도 93%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얘 내려가고 만나서 또 신호 한 번 더 떴어요. 올라가고 지금 요 가격이면 요렇게만 진행하셨어도 93% 수익입니다. 4월 달 뭔가를 매수하셔가지고 50% 이상 수익 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마이너스 안 났으면 다행이지. 그죠? 이 구조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도 시장 대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수익 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니까 물리는 거예요. 이 구조를 모르니까. 오늘 제대로 배워 가시는 거죠. 오늘 제대로 배워 가시는 거고 이 반대에 있는 인버스도 있습니다만 인버스는 제가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인버스는 지수 상승 시, 지수 하락 시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해지의 개념일 뿐이에요. 해지의 개념. 그리고 성공 확률은 레버리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ETF 1시간만 투자하시면 돼요. 금융투자교육원 제가 거기 직원도 아니고요. 가셔서 온라인 교육 1시간 받으시면 거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거래하시는 게 필수예요. 필수. 이거 하지 않으면 계좌 잘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주에 빅 이벤트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 자,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가장. 그냥 중요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 PCE. CPI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게 PCE예요. 미국 전역에 있는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평균 값을 내놓은 게 이 PCE거든요. 보시면 이 별표 3개짜들이 중요한데요. 근원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근원 PCE. 그냥 PCE가 있고 근원 PCE가 있어요. 헷갈리죠? 근원 PCE는 뭐냐 하면 이 소비자 물가를 측정할 때 에너지 가격하고 그 식품 가격은 뺍니다. 근원은.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식품류 가격하고 에너지 가격은 빼요. 그걸 뺀 게 근원 PCE 가격 지수예요.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요 수치 보시면 0.3, 0.7 좀 차이가 나죠? 근원하고 PCE하고. 그리고 근원 PCE 전분기 장정으로는 2.7에서 지금 예상치가 4.3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바늘로 콕 찌르듯이 먹는 데를 한 대 팍 맞듯이 이제 자극을 받는 거죠. 이게 언제냐 하면 날짜 여기 나와 있죠. 5월 28일.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밤. 그러면 금요일에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겠죠. 보통 목요일 날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보통 목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도 있죠.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게 좀 안 좋은 요일이 돼버렸어요. 목요일이. 그리고 특히 월 말에 있는 마지막 주에 있는 목요일이 또 특히 더 중요한 이런 지표들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투자를 진행하심에 있어서도 월 초에 좀 좋은 가격에 사서 월 중순 말로 갈 때 수익 챙겨놓고 월 말은 좀 느긋하게 지켜보고 이런 어떤 흐름? 이런 부분을 배워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반대로 거꾸로 타게 되면은 월 말에 잔뜩 싸가지고서는 월 중순에 잔뜩 싸가지고서는 월 말에 어떤 리스크가 던져지면은 손절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잘 배워가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아카데미를 한 5년 가까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정말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잘 가르쳐 드릴 수 있고요. 정말 잘 봅니다. 제가.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왔는데요. 자, 요즘 이데일리온에서 이제 사칭하는 부분들이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저는 텔레그램을 비롯해서 다른 이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설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금리, 통화정책 변화 우려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흔들릴 때, 시장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작은 중소형 종목도 개별주 정말 좀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성장주들 미래 가치에 대한 반영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성장주의 뭐 쥐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빅 이슈 금리라는 빅 이슈 중에 성장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지금 사실 성장주 아니면 없죠. 찾아보기가. 지금 그 경계가 되게 얇아졌어요. 옛날에는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뭐 이런 성격들이 뚜렷했다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통신주 하면은 경기 방어주였잖아요. 철밥통 가지고 있는. 지금 그렇지 않죠. SK텔레콤, KT, LG, U+플러스 다 뭐합니까? AI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래서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그런 경계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의 기업들은. 그러니까 다 성장주예요. 다 성장주. 그럼 성장주 중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익입니다. 이익.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에 이어서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큰 종목들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단서입니다. 단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성장주의 대표 엔비디아라고 단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의 대표는 엔비디아. 왜 그러냐?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이에요. 12분기. 12분기 연속이면 몇 년입니까? 3년이에요, 3년. 1년에 4분기. 3년 연속 매출 신기록을 달성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가지고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로봇 다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찾아가셔야 돼요. 이 안에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업의 방향, 사업. 엔비디아의 그냥 단순히 옛날에 그 그래픽 카드 만들던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업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확장, AI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올해 그 GTC 거기서 발표를 했고, GTC 2016.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또 발표를 했고, 그거 아마 좀 세밀하게, 정밀하게 분석하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제가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엔비디아 실적 이후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뭐 끝났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AI 반도체 밸류체인이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밸류체인이 재평가되기 시작해요. 좀 바뀐다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HBM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아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AI 생태계를 4가지로 좀 압축을 해봤어요. 4가지로. AI 팩토리,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로보틱스, 그리고 마지막 산업별, 국가별 AI 플랫폼. 이거 국가 경쟁력에서 엄청난 우위, 차이 나타낼 겁니다. 앞으로 국가 간의 경쟁, 국가 간의 경쟁력이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국민들이 산업에서, 자국의 산업에서 이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가치 창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차이가 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 쉽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말하는 핵심, 대표 기술 플랫폼, 투자의 관점, 제가 보기 좋게 정리를 했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토큰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이 된다는 부분. 이건 아주 지극히 그냥 개념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HBM 당연히 들어있고, 기판 당연히 들어있고요. 오늘 기판주들도 되게 좋았어요. 뭐 대덕전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광통신, 네트워크, 전력 냉각. 근데 여기에서 광통신도 많이 올라갔는데 광연결이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광연결. 광연결 관련해서도 같지만 정말 핵심적인 종목은 제가 공부해서 파악을 했을 때 한 3종목 정도 됩니다. 3종목. 요거 제가 조만간 또 공개를, 한 종목은 제가 공개를 해드렸어요. 공개 방송하면서 매일 아침 공개 방송 하잖아요. 제가 한 종목 가르쳐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에이전틱 AI 추론 수요. 이 추론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업용 AI 자동화 이런 부분들 써져 있고, 로봇, 자율주행, 센서, 엣지 AI. 지금 자율주행 갔어요? 안 갔어요? 가고 있습니까? 자율주행? 안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어요. 언젠간 가겠죠?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보지 마시고요. 못 가고 있을 때 차분하게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종목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통신, 의료 AI, 제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료 AI 가다 말았죠. 얘 가다 말았거든요. 의료 AI도. 지금 또 이번 5월 15일서부터 해서 시장 충격에 얘네들이 아직 이익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을 또 많이 받았어요. 차츰 나아지겠죠? 관심 대상이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거기에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찾아가신다. 어떻게 보면 이제 탑다운 방식이 되겠죠.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자,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좀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 자료 준비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자료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팩토리 핵심 광연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광 연결이 중요합니다. 메모리가 제가 지금 HBM만 가지고서는 안 돼. 전에는 HBM이면 다 통했지만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메모리, 이 GPU 옆에 붙어 있는 HBM만 가지고는 원하는 속도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문제에 봉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광으로 연결을 해보자. 구리선 말고. 그게 지금 엔비디아 젠슨 황의 가장 큰 아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광 연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에이전틱 AI의 핵심, 스스로 수행하는 AI. 그러니까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그 대화가 짧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대화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 그것을 얘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를 이 안에서 또 찾아가면서 투자의 힌트, 종목, 어떤 종목이 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찾아가는 그런 지도, 이런 부분을 제가 마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피지컬 AI. 지금 최근에 4월 들어서면서부터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피지컬 AI입니다. 로봇. 3월 말까지 해서 4월 초까지 해서 로봇주들 안 좋았어요. 조정받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그때 이제 다시 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라고요. 강조를 해왔어요. 지금 굉장히 좋죠. 로봇주들. LG전자 엊그제 상한가 가고. 상한가 왜 갔겠어요? 엔비디아와의 피지컬 AI 공동 연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피지컬 AI. 움직이는 AI.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도 중요한데 아직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언젠간 관심 받을 거예요. 지금 현대 아틀라스 있잖아요. 그 로봇 학습시키는데 하루 걸린답니다. 하루. 엄청 빨라졌어요. 학습시키는 시간이. 자, 보시면 기회는 준비된 투자자의 몫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4월 21일서부터 해서 한참 전이죠. 한 달 전 4월 21일. 공부합시다. 와서 확인해 보세요. 공부합시다에 제가 다 아낌없이 올려드렸거든요. 2차전지, ESS, 해서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머티. 오늘 에코프로 비행 굉장히 주가 좋았습니다. 어제 오늘.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5월 18일 제가 아침 공개 방송하고 나면 주요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엔솔,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다 중요 기준 가격을 다 방송하고 나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정리해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어떤 가격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었는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25만 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 가격의 자체 오지를 않았고 SK하이닉스는 이게 2번 갭입니다. 2번 갭. 여기가 1번 갭. 자, 2번 갭만 메우고 올라가는 옵션. 여기 가격 좋고 지금 15% 최소 15% 상승이에요. 15% 상승. 200만 원 넘어가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제가 아침 공개 방송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 삼성 SDI입니다. 2차 전지 종목 중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삼성 SDI가 제 탑픽 종목입니다.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 두 종목이 제 탑픽 종목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격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60만 원에서 55만 원. 문자 보내신 거 확인되시죠? 삼성 SDI 1차 매수 61만 55만 비중 해서 드렸고 딱 맞았죠. 딱. 오차 없이 딱 맞았습니다. 5월 20일 최저가가 54만 8천 원이에요. 이 정도로 제가 날카롭게 가격을 잡아드리거든요. 기준 가격을.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도 좋은데
추세 면에서 삼성 SDI가 훨씬 좋아요. 추세 면에서. 그래서 제가 탑픽을 삼성 SDI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42만 원에서 38만 원. 42만 원에서 38만 원 말씀드렸는데 5월 20일 날 최저가가 38만 2천 원이에요. 제가 보는 가격 기준이 굉장히 정교하다.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은 굉장히 구조가 확실하다. 괜히 마켓 위너에서 1등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고 에코프로 BM 18.9% 상승이에요. 오늘 이것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정말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에코프로 BM 19만 2천 원, 19만 원, 18만 5천 원, 18만 원. 내호가 문자 보내드렸어요. 최저가 20일 날 17만 4,900원입니다. 최저가가 17만 4,900원이고 종가상으로는 18만 원 위에서 마감을 시켜놨어요. 종가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들어가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제공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올라옵니다. 오늘 거래량 느는 거 가지고 다 설명드렸어요. 이거 초보자들이나 파는 거지. 지금 급등에 초보자분들은 매도한다. 짧은 수익으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우리는 수익 매도하지 않는다. 가지고 간다. 아침에. 그때가 21만 원 넘어가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21만 원 넘어서 22만 원 고점 딱 찍었어요. 보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잘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종목도 말씀을 드리지만 무료 공개 방송이니까 또 보실 수 있는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20일입니다. 20일. 샘 CNS 가격 조금 바뀌어서 11,700원 올라타는 가격으로 바뀌었어요. 차트 캡처까지 해서 다 보여드려요. 보여드리고 21일 저 때가 오전 11시 공개 방송 끝나고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5월 21일 오후 샘 CNS 수익 챙겨가세요. 말씀드린 저항 가격에 도착을 했습니다. 센스 있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센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량 매도하는 거 아니고 내려갈 땐 분할 매수, 올라갈 땐 분할 매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샘 CNS가 으쌰으쌰 했습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최고가 기록하면서 15,500원까지 오늘 갔어요. 32% 상승입니다. 제가 드린 가격에서 32% 상승하는 모습 보였어요. 장중에. 제 신호도 떴습니다. 오늘. TG1 신호도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가격, 그런 가격에서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노려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노려서. 오늘 이거 한번 사볼까?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과 기준에 맞았을 때 그때서 집중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싸게만 매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격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았을 때 공략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반복 가능한 수익의 구조예요. 그런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 해서 제가 오늘 이 금리가 이제 흔들림에 따라서 금리 통화정책 방향이 변화하는 우려,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 전체의 우려를 자아내는 좀 악재라면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또 투자 전략 가져가시고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이익 모멘텀이 확실한 쪽으로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다 제가 정리해서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또 아침 공개 방송에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는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연휴 잘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